그러면은 먼저 우리 정부와 그리고 현재 국회 점수를 좀 매겨주세요. 사실 박재 변호사님께서는 현 정부가 0점이라고 하신 거를 봤기 때문에 네, 오늘도 제로 에너지 바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게스트분들 초대할 때 맨날 특별한 분 모신다 그래가지고 특별하다는 단어가 너무 평범해졌는데 오늘은 진짜입니다. 오늘은 진짜 특별한 분 모셨어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제로 에너지 바 단독 콘텐츠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를 주제로 해서 선거와 기후 요걸 엮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총선에서 이번 우리나라 총선이 정말 최초로 기후 선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22대 국회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후 에너지 분야의 인재로 영입한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먼저 소개. 그래도 1번 여당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기후 에너지 분야로 영입된 정혜림입니다. 저는 에너지 기후 외길을 걸어온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에너지 공학자가 되고 싶어서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탄소 중립 달성이 제 인생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관련해서 에너지 환경 분야의 국제기구와 국책연구소 그리고 기업 싱크탱크에서 전략을 수립해온 연구원입니다. 에너지 환경 관련해서 꼭 정책 기여를 하고 싶다는 내 꿈을 가지고 인재 영입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1호 박지혜입니다. 원래 그 기후 변호사, 환경 변호사로 비영리 단체에서 주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기업에서 ESG, 요새는 ESG라고 부르는데 CSR 매니저로 일하면서 어떻게 이제 돈을 벌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되게 긴장하셨네요. 이른 아침이라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죠. 네, 아까 되게 어색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처음으로 정치인이라는 옷을 이제 입으셨잖아요. 길면 2달, 뭐 1달 네. 이렇게 되셨는데 어때요? 옷 잘 몸에 맞으세요? 어떠신가요? 맞춰야죠. 맞춰야 돼요. 또 새로운 세상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바꾸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나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거기 훨씬 더 많고 저는 항상 익숙한 분들만 만나다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또 뭐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그 정치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배워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네. 평소에 좀 더 캐주얼을 입다가 지금은 그렇죠. 정장을 입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입어가면서 내가 사실은 바지 정장이 더 잘 어울리고 치마 정장은 잘 안 어울리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옷을 조금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네. 이런 자리에는 비즈니스 캐주얼까지는 괜찮구나라는 거를 계속 배워가고 있는 감을 과정인 것 익히고 같습니다.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진짜로 민간 영역에서 열심히 그동안 또 해오셨잖아요, 이쪽 분야를. 근데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는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정부와 그리고 현재 국회 점수를 좀 매겨주세요. 사실 박재 변호사님께서는 현 정부가 0점이라고 하신 거를 봤기 네. 때문에 저한테 먼저 질문을 네.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50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또 비교해서 상당히 호화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멘토링 같은 걸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0점에서 한 5, 60점까지는 기본 개념만 가르치면 금방 올라가요. 네. 사실 이쪽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네. 좀 기본적인 기틀은 어느 정도 다 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선순위에
아젠다라던가 아니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빨리 될 거다. 이게 내 아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특히 저희 정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다. 그게 저번 지금 현재 국회에서 너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이거를 다들 부정하진 않지만 앞서 세우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초를 다져가는 느낌의 그 점수가 저한테는 50점 정도인 것 같다. 라는 정부와 평가입니다. 여당에 대해서 50점. 아니요. 전체 국회에 대해. 네,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우선순위 부분일 것 같고요. 큰 목표는 세웠지만 이행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현 정부가 0점이다 이런 걸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2020년 탄소 중립 이미 선언을 했고 21년에 어쨌든 NDC도 상향을 했고 2030년까지는 지금 2024년이니까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멈춰 있거나 오히려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여러 부문에서 올해도 경제정책 방향 같은 걸 발표를 하면서 뭐 예고됐던 그런 조치들, 뭐 건물 부문 같은 경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것도 올해 30세대 이상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획득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미 네. 예고되었던 것들인데 작년 연말에 일회용품 규제 철회한 것처럼 이것도 또 1년 유예하겠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예고됐던 것들을 오히려 안 하니까 이게 정말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소환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영입인재가, 그러니까 영입됐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공천의 어떤 그 보증수표 이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 안에서 또 나름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분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뭐 비례 지역구 뭐 어떻게. 영입할 때 어느 정도 공천은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하시는 거고 대부분 비례로 갈 것인지 지역으로 갈 것인지 정하고 들어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선거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비례를 몇 명은 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이게 확정된 게 없어서 지금 앞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네. 변호사님도. 네, 저도 초선으로서 비례로서 들어가가지고 단기간에 무엇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정치를 배우고 또 영향력을 키우고 계속 이걸 끌고 갈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이제 이런 기후에너지 이슈는 국가적인 이슈인 것도 맞는데 또 지역에 가서 또 세세하게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역구 한번 해보겠다. 뭐 선호하는 지역 있으세요? 지금 막 이제 전략공천은 민주당은 이번 주 다음 주 뭐 인터뷰하고 막 이런 네.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넣어가지고 뭐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어느 지역에 공천하는 게 적합할지를 당에서 판단하고 계시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출신 지역이나 뭐 이슈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하실 텐데 네. 제가 경기 북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문 기사 보니까 의정부에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흘러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기자님들이 많이 전화를 주시는데 정말로 갈 거냐? 네, 뭐 제가 어느 지역이 좋다는 거를 뭐 판단하고 또 어느 지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정하신 대로 하겠다. 기다리고 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는 보통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주로 민주당에 유리한 곳인지 아닌지. 근데 그 부분은 최근에는 계속 민주당이 됐긴 했는데 지자체장 선거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은 뭐 수도권도 다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저는 사실 기후 아젠다 때문에 이 정치라는 수단을 생각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가능하면 최대한 이 아젠다를 주도해서 밀고 갈 수 있는 비례 쪽으로 가장 무게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나이라던가 아니면 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워낙 기후 변화 쪽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저한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어차피 뭐 한 지역구에서 막 계속 서로 싸움만 네.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맞습니다. 굳이 두 분의 막 대결 구도를 네, 네. 이렇게 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어그로를 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저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차원에서 일단 제가 이제 그 두 분께서 찍으신 영상들을 봤어요. 그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당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야당의 기후 대응은 뭐 공회전하는 방식이다, 브레이크만 거는 방식이다, 막 이렇게 또 혹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본인은 그럼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실 생각인지. 사실 기후변화 대응은 굉장히 목표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 정부에서 목표를 탈탄소라고 했으면 탈탄소를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당연히 다 가지고 갔어야 됐고, 본인들이 편안하고 이념적으로 맞는 옵션만을 고집하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뭐 원자력이니 재생에너지니 뭐가 더 맞았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경제적이고 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보다는 조금 더 맞는 옵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게 베스트다, 이 옵션 하나 말고는 안 돼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안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탈탄소와 탈원전을 같이 외칠 수밖에 없었고,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탈석탄을 주로 하셨던 분이신데 악재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랑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사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대응할 방법이 워낙 많은 옵션을 소거시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운전수가 많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당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당이고 이걸 진짜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런 키워드를 자꾸 넣어주시고 자꾸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많은 정당들께서 너무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하나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도 좀 문제이다. 네, 그래서 요지는 탈탄소가 목표면 탈탄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고루고루 섞어서 이제 추진을 해야지, 왜 원전도 어쨌든 탄소 없는 에너지원인데 왜 얘는 빼고 가냐? 원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사실 뭐 CCUS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신 것 같다. 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되게 많죠. 네, 네, 충분히 그냥 뭐 짧게 의견 주신 거니까 네.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은 탈원전이라는 게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트렌드가 확립이 된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정부가 딱 들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초기에 물론 그런 공약을 하긴 했지만 심지어 뭐 신고리 오리코기는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밀어붙였던 게 아니라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도 했고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시민사회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생각하지만 수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어쨌든 도출된 결론이 오류코기까지 짓고 그다음부터 짓지 말자. 이런 게 모종의 사회적 합의였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것이 원전 정책의 요체거든요. 당장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끄자는 게 아니라 50년까지 할 수 있는 기여를 인정하고, 다만 걔네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30%, 40%까지도 때로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얘네를 점차 줄여가야지 빈자리가 다른 전원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줄여가자는 정책을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탈석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캠페인도 세게 하고 그랬어요. 2030년 탈석탄 해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그런 또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또 세게 여러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탈석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계절관리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석탄발전소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조금 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류의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실종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뭐 조금 잊어버리게 되고 네. 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전진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가장 처음에 비판받았던 게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줄였잖아요. 다시 네, 30%까지 하기로 했던 거를 그 부분이 많은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진짜 줄여야 될 거는 화석연료, 석탄인데 그럼 석탄을 더 빼고 원전을 늘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그 자리를 다시 원전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확충할 건데 그 목표치를 조정한 거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확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느냐, 비용 같은 걸 다 고려했을 때 일단 좀 줄였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1호 법안, 내 이름을 건 1호 법안 생각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 뭘 생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큰 기틀은 조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이제 그 미래를 보는 뭐 2030년, 50년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그 비즈니스 전환 전략을 수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산업 관점에서 네, 이거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이제 기업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룹의 환경 정책 재현 업무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원했던 거는 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를 수급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현안이기 때문에 뭐 이제 PPA라든지 뭐 이제 전력망 이런 쪽에 아니면 뭐 한전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당에서 이철규 의원께서 이제 PPA 관련해서 좀 이제 개통 제한 있는 곳에서는 직접 계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기틀을 마련하고 계시고 지금 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원래 뭐 PPA 관련해서도 워낙 이제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직접 하려다 보니까 뭐 이제 내가 임차인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대부분 안 되는 것 빼고는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자. 특히 에너지 쪽 산업 관점에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더 디테일을 채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부는 CFE를 또 엄청 네. 밀고 있는데 CFE 관련해서도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CFE에서는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리백 같은 경우에도 탄소를 줄이는 게 목표고 그 중에 가장 이제 좋은 수단인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달라라는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이니셔티브인 거고 네. CFE도 탄소를 감축하는 데서 네, 공감을 받는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도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네, 열심히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정당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좀 그런 방향성도 있고요. 네, 변호사님. 1호 법안 어떤 거 생각? 아무래도 석탄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뭐 활동했던 분야이기도 하지만 지금 양쪽이 네. 합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공통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석탄을 빼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세운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석탄을 30년 쓰고 줄이자, 문을 닫자는 거는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셈이고 조금 뭐 더 늦춰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게 늦춰지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의 양을 줄이고 또 이 폐쇄되는 발전소와 관련한 지역적인 대책이나 노동자 대책과 관련한 그런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석탄 발전 뭐 중단법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 싶고 당장 뭔가 문을 닫자 뭐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을 내놓고 뭐 이렇게 법안을 빨리 내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합의를 해서 로드맵을 그려갈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석탄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조금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향 때문에 아직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거라서 저희도 이번에 좀 석탄 발전소가 페이즈아웃 됐을 때 거기 계셨던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쪽 정책도 좀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도하시면은 좀 합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탈석탄 어쨌든 우리가 아직 선언을 안 했으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로드맵을 그려가는 네, 네, 그런 게 네, 중요한 네. 일이 되겠네요. 법안 말고 그러면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 유권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또 공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뭐 당에 뭐 제시를 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정책 공약으로 이제 조금씩 발표를 뭐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네.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그거는 미리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당에서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준비를 계속 해오신 것 같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아마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류의 공약은 당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 드리는 형식으로 이제 슬슬 이제 공천이 정리가 되면 그래도 조금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룸이 당에 생길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조금 해보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석탄 발전소도 사실 발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이 전력 도매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게 되게 네.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유상할당 10% 정도 해왔던 것인데 네.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100%를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발전소들을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얘네들을 빼내야지 뭔가 우리가 항상 무슨 정치적인 합의나 선언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믿기보다는 시장의 룰 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배출권, 탄소 가격 이런 거 관련한 조금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준비는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 전략을 정책위원회를 이제 되게 활발히 돌리면서 네.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지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정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단에 소속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후 정책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아무래도 저희가 이 아젠다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을 맞췄다거나 아니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거는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총선 공약도 보고 이제 몇 회를 계속 봤는데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포용성 있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뭐 NDC 목표를 맞추고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고 이걸 탄소를 배출 자체를 줄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경제 성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백만 맞춘다고 우리 경제 성장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녹색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거 워낙 명확하고 재생에너지 시장도 성장할 거라는 게 명확한데 많은 부분에서 뭐 중국산이 잠식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하고 있다던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항목을 분명히 꼽아가지고 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야 된다. 에너지 믹스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탄소 감축에는 제일 중요한 옵션이지만 전기차로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과정에서는 테슬라라는 그 회사가 정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탈만한 전기차를 시장에 가지고 왔고 이게 꽤 괜찮았고 그래서 그 인프라가 필요해진 그런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배터리 아니면 정말 괜찮은 뭐 차세대 태양전지, SMR 이런 거를 다 공급하면서 그런 걸로 좀 더 이걸 가속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그런 경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여당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아젠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이제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들어보면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되게 국가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고 탈석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그래 지구를 위해 좋고 NDC 달성하는데 좋겠지. 그럼 나한테 뭐가 좋지? 맞습니다. 이 생각이 좀 살짝 들거든요. 특히 선거철에는 거기에 좀 맞춤형 어떤 언어를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건물에 오래된 구축
뭐 주택을 단열을 강화를 하면 여기서 내가 에너지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 여러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도 좀 풀어줘야지 늘 우리가 NDC가 어쩌고 네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에 내 한 표를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선이라든지 이게 좋은 거여서 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특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몇 가지 산업에서 이거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야 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환경 문제 외에 경제 이야기를 가지고 와 이게 좀 너무 뭐랄까 좀 나쁜 것 같아. 이것까지 시장 경제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사기 위해서 이게 내 일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하는 거를 이제 망 비용 같은 걸 다 고려해가지고 더 인센티브를 줘서 생산 자체를 지역에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역 활성화랑 연계되는 방안도 제가 당에 제안해 드렸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이슈로 너무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정치판에서 그런 언어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영입식 할 때 제 슬로건을 당에서 이제 생각하신 것이 기후가 경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고 계시고, 네. 우리 정강정책 연설이라는 거를 이제 양 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두 번째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도 핵심적인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이제 기후가 결국에는 산업 전환이나 미래 먹거리랑 관련된 것이고 또 요새 이제 기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뭐 작년에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라든지 또 온열 질환 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서 피해 보는 계층은 또 특정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계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치로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의지는 충만해 있다.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개인의 삶에서 이게 얼마나 뭐 이익이나 비용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린 리모델링인데 작년에 예산이 또 삭감됐거든요. 그린 리모델링도 그래서 제일 그리고 지금 기후가 경제다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좀 해외 가서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왜 해외와 국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또 실제로 뭐 산업부 정책이라든지 이제 저희 당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그거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고 실제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시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느꼈고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변호사님 인터뷰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봤는데 환경을 산업화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이제 인터뷰에 하셨었어가지고 환경까지도 이제 환경산업부가 돼야 된다. 그거는 네네. 사실 환경부의 미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네. 이해가 잘못됐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제적인 네네. 성과를 보는 거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환경부의 본래 역할은 환경을 잘 보호함으로써 그런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말씀드린 거죠. 요새 보면은 시민단체 진영에서도 기후총선 띄우려고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난 총선과 또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때는 국힘 이쪽에서는 저기 없었죠. 아예 기후에너지 쪽 분야로. 총선에서는 없었고 이번에 1호로 영입이 되셨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중요한 10개를 쭉 늘어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토론회 자리에서 봤더니 그때 이탄희 의원이었나? 그분 이제 현실 정치는 의제 우선순위의 싸움이다. 그게 거의 전쟁이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정말 사수할 그 의지가 있는 정말 수호자가 있느냐 했을 때 21대 국회는 사실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럼 지난 국회에는 아무도 없었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몇몇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국회의 그 성과를 매겨보면 또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그러면 두 분이 들어가신다 한들 크게 뭐 달라질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저번 총선과 이번 총선에 특히 저희 당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후변화 의제가 워낙 중요하고 국가에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으로서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총선 공약에서도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그런 정책들을 좀 다소 포함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를 영입했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이 아젠다를 같이 고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정당에서 다수의 의원들께서 본인의 이제 잘하는 영역이 있으시고 여기에 기후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깊게 다루자라고 했을 때 너네 나와. 국민의힘 너 누구 나와. 이렇게 했을 때 나갈 사람이 많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짜 항상 나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합의가 됩니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 역할을 제가 분명히 하고 싶다. 그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막 싶습니다. 하면은 당에서 잘 받아주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이렇게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원래는 정말 무관심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거를 내 아젠다랑 어떻게 좀 섞어야지 내가 조금 더 이 뭐랄까요 중도층에 더 가까워 보인다라는 의견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우리가 이 의제를 앞으로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이 보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했던 거는 맞을 수 있죠. 없었다고 말하는 건 사실 너무 박한 평가인 것 같고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소중립 그린뉴딜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참여하는 네. 그러면서 이걸 또 그 기후 위기의 수호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당내의 노력이 좀 있었는데 수호자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설득도 좀 해주셨어요. 그냥 내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이 돼서 여쭤봤고 그런데 그동안 당내의 변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중요한 선언들에 있어서 뭐 수호자들이 했던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점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말해주시고 해서 그것도 반가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권유를 해주셔서 결심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어쨌든 이 정치 세력화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셔가지고 진짜 많이 애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같이 이 이슈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더 많아졌으면 우리 당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아직 선거제 이게 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속단하긴 이르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죠. 상황인데 네. 일단 지금 눈에 띄는 분은 두 분이고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사실 약간 조금 네,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후선거가 지금 이 시점에 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득의 말이랄까?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게 기후 위기라고 생각해요. 좀 디베이팅이 됐던 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뭔가 다른 이슈를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정치에 대해서 좀 혐오감을 느끼고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게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거를 논의하기보다는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쁜 그런 세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협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다시 조금 정치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아젠다가 기후위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치의 아젠다로서 네.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할 거다. 네. 저는 뭐 그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1.5도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어느 순간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 이웃의 문제, 또 해안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의 문제, 그리고 뭐 반지하방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던 거를 이렇게 또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기도 해서 지금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정당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4년 동안 활동을 하실 텐데 4년 뒤 총선에서는 뭔가 기후변화 의제를 위에 올려야지 또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미 좀 주류화돼서 굳이 막 기후선거 띄우려고 이런 거는 그 단계 좀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했고요. 마지막 저의 부탁입니다. 4년 뒤, 그러니까 총선 있기 전에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소회를 그때는 한번 전해주시죠. 약속하세요. 네. 약속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